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은행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가 앞으로는 매달 은행별로 공시됩니다. 이렇게 예대금리 차이를 공개하는 이유는 뭔지, 또 실효성이 있을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면서 감기약이 귀해지고 있는데요. 그러자 정부가 감기약 수급을 위해서 조제용 감기약에 대해서는 약가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약가 연동제라는 게 뭔지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달러원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이 얘기도 간단히 좀 해보죠. 8월 23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한국경제신문의 나수지 기자, 김현우 소장, 박세훈 작가 세 분과 함께 오늘도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나수지 기자님, 어제부터 은행이 받은 예금과 또 은행들이 해준 대출 금리의 차이를 매달 비교해서 공시하게 됐는데, 이게 음식점으로 보면 마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진을 왜 공개하라고 하는 건가, 또 어떤 효과가 있을까 좀 들어보고 싶은데. 네, 이 원래도 은행들이 이 각자 매 분기마다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를 공시하긴 했습니다. 근데 예. 이렇게 하면 각자 공시를 하는 거고 또 분기 말마다 공시를 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매달 모든 은행을 비교해서 공시를 하자라는 건데요. 근데 이 제도가 도입된 게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시국에 대출 수요가 늘었는데 은행들이 가만히 앉아서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만큼 돈을 벌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나쁘게 말하면 소위 이자 장사가 좀 과도한 것 같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고 예. 이 두 번째는 보통 예금이자보다는 대출이자가 움직이는 속도가 더 빨라서 이 금리가 올라갈 때는 대출이자가 더 빨리 높아져서 은행 수익성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거는 뒤집어 말하면 이 돈이 금융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셈이니까 금융 소비자들 이자 부담이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래서 은행마다 마진을 얼마나 붙이는지 매달 줄 세워서 발표를 하면 좀 은행들이 여러 눈치를 볼 수도 있고 또 금융 소비자들이 예대 마진이 좀 적은 은행으로 옮겨갈 수도 있으니까 네. 은행이 알아서 예대 마진을 줄이지 않을까 기대하는 일종의 간접 규제입니다. 예. 물론 그러면 대체 은행은 얼마 벌어야 되냐. 뭐 다른 나라 은행과 비교했을 때 뭐 예대금리 차가 지금 한 2%대 정도인데 네. 그럼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이런 항변도 붙기는 하지만 일단 정책 도입 취지는 그렇습니다. 은행은 예대금리로 차이로 돈을 벌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빌려줬다가 떼이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휘청휘청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어떤 나라는 예대금리 차이는 많은데 또 덜컹덜컹 떼이는 돈이 많은 나라는 또 은행 영업하기가 쉽지 않고 요즘은 우리나라는 크게 떼이는 돈은 없는 것 같아요. 한동안 뭐 큰 기업 부실화된 것도 크게는 없고 요즘은 부실 기업들 다 그냥 산업은행이 떠안아가서 어떻게든 해결하니까. 돈을 주니까. 예. 아무튼 취지는 그런 것이고. 예. 그래서 어제 첫 공시가 나왔었나 봐요. 네, 보니까 5대 신중은행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대금리 차가 한 1%포인트 안쪽으로 큰 차이가 안 나는데요. 인터넷 은행들이 평균 3%포인트 정도로 조금 높았고 지방은행들은 은행에 따라서 좀 높은 곳은 6%포인트, 낮은 곳은 1%포인트대 이렇게 좀 차이가 들쭉날쭉하게 컸습니다. 와, 예대금리 차이가 6%인 은행도 있고 1%인 은행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게 단순히 생각하면 뭐 은행이 중간에서 어디는 많이 떼먹고 어디는 조금 떼먹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은행마다 어떤 예금과 어떤 대출을 취급하면서 은행이 그러면서 얼마만큼 리스크를 지는지 그러니까 돈을 얼마만큼 떼어먹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지는지에 따라 예. 예대금리 차가 좌우되는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빌려줘도 돈을 떼기 쉬운 그런 환경에서 영업을 하면 예대금리 차가 커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용 등급이 높은 사람한테 대출을 해줄 때는 대출 일자를 적게 받으니까 은행이 돈을 떼일 위험도 적고 예. 그러니까 예대금리 차도 적은데 이자가 뭐 예를 들어 중신용자나 저신용자 대출을 하려면 이자를 높게 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걸 적극적으로 늘린 은행은 그만큼 은행이 돈을 떼일 위험도 높고 그러니까 예대금리 차도 높게 나오는 경향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인터넷 은행들 예대금리 차가 평균적으로 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애초에 인터넷 은행 도입 취지가 기존 은행들이 돈을 좀 못 빌려주는 분들, 그러니까 기존 은행들이 활용하지 못하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중신용자들한테 돈을 좀 많이 빌려줘라라는 거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은행들이 중신용대 대출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시중은행보다는 좀 예대금리 차가 높게 나오는 경향들이 있었고요. 그러게요. 그렇다면 은행들은 예대금리차 줄이라고 하면 그럼 네. 신용 좀 나쁜 분들한테는 돈 안 빌려주면 네. 예대금리차는 매우 적게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부작용이 좀 우려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예대금리 차를 낮추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예. 예금금리를 높이던지 아니면 대출금리를 낮추던지. 예. 근데 예금금리를 높이다 보면 대출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고 예. 그러면 돌고 돌아서 다시 대출금리가 올라갈 것 같다. 뭐 이런 걱정들이 나오는 거고요. 둘째로 반대로 대출금리 낮추려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은행들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돈 받을 수 있는 고신용자들에게 돈 빌려주는 게 가장 쉬운데 네. 그러면 돈 필요한 분들이 또 돈을 못 빌리게 되는 벌어지지 않겠냐. 뭐 이런 걱정들이 나오는 거죠. 오늘은 서민금융 강화하라고 하고 내일은 예대금리차 좀 줄이라고 네. 하고 어쩌라는 말이냐 이제 은행들은. 그리고 뭐 대출도 많이 해주지 말라고 하면 또 대출 금리도 올라가는데 그러다 보면 예대금리 차가 또 높아지는 측면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저런 은행들이 항변을 하는 상황인데 근데 이 공시에서 좀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네. 이 대출 받으려는 분들이 이번에 바뀐 공시제도에서 뭐가 바뀌었냐면 기존에는 은행들이 평균 대출금리 공시를 할 때 은행마다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5단계 신용평가를 기준으로 금리가 공시가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나는 이 5단계 중에서 몇 단계지? 요거를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이 바뀐 제도 안에서는 우리가 요새 금융 앱들에서도 좀 쉽게 신용 점수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 요걸 기준으로 9개 등급을 나눠서 은행마다 요 신용 등급으로 대출을 받으면 대략 어느 정도 금리가 나오는지를 알 수 있게 바뀐 거라서 예. 이것도 한번 대출 받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공시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개 등급은 내가 일반적으로 아니까 일반적인 신용 등급이니까 네. 내 신용 등급에서는 가면 얼마로 대출 받을 수 있는지 뭐 은행들의 반발과 불만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서 항상 우리가 대출금리 비교 서비스를 좀 만들자. 예대금리를 많이 받든 적게 받든 그건 은행이 알아서 해라 그거는. 그러나 내가 대출 받으러 갈 때 A은행 가면 얼마고 B은행 가면 얼마고 이걸 꼭 한 송품 발품 팔게 하지 말고 21세기 스마트 시대에 그냥 앱으로 하면 될 거 아니냐. 어차피 내 신용등급 다 알려줄 거고 그쵸? 주민번호 알려줄 거고 결국 대출 심사하면 그거 가지고 할 거면서 그러면 가격 비교해서 제일 싼 데를 가든 아니면 가까운 데를 가든 그동안 신세 많이 진 은행으로 가든 그거야 소비자가 판단하면 되는데 네. 은행들은 또 그건 안 만들겠다고 한다더군요. 그러니까 이번 공시가 약간 비슷한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앱으로 편의성이 막 좋고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홈페이지에 가면 대략 내 신용 등급, 그러니까 정확히 내 금리가 얼마 정도 나올지는 모르지만 예. 대략 내 신용 등급은 요 정도 나오는구나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세훈 작가님, 네, 굉장히 무서운 소식을 전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이게 계속 오르긴 올랐었는데 네. 이제는 진짜 자꾸 신경 쓰이는 수준까지 올라오고 이미 넘었어요. 도를 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사실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환율 뉴스는 이 시간에 안 하려고 합니다. 예. 일단 내용 자체가 복잡하기도 하고요. 환율이 오르거나 내리는 이유를 알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오르거나 내리고 난 한참 후에야 그때 환율이 그래서 올랐구나 혹은 내렸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라서 전달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예. 근데 또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과거에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로는 특히 더 환율에 민감하기 때문에 환율을 예. 신경 안 쓸 수가 없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데 어제 달러원 환율이 1달러당 1,339원 거의 1,340원의 거래를 마쳐서요. 예.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습니다. 참고로 6개월 전에는 1달러당 1,192원이었거든요. 예. 물론 이 달러 가치가 높아지고 반대로 자기네 나라 통화 가치가 낮아지는 건 요즘 거의 모든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 그렇죠. 제가 어제 전해드렸던 아르헨티나나 튀르키예처럼 우리나라의 환율 시장이 아주 불안한 건 아니지만 환율 오르는 속도가 좀 가파르고 2달째 1,300원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환율이 왜 이렇게 오르냐 이런 네. 질문이 당연히 나올 텐데 네. 시장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진짜 설명이 딱 안 떨어져서 환율 얘기가 어려운 건데 예. 어제 제가 몇 분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건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미국이 금리가 좀 높으니까. 네, 높은 것도 있고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꺾였기 때문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좀 천천히 올릴 거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발표된 연준 의사록을 봤더니 아이고 아니구나, 이거 계속 금리를 빨리 올리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시장이 해석을 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 달러가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가서 미국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네. 다른 의견으로는 중국하고 독일의 경기 부진 얘기도 있는데 중국이 기준금리를 최근에 또 내렸거든요. 경기가 좀 안 좋다면서요, 중국이 많이?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돈 풀 테니 돈 좀 쓰세요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내렸습니다. 그 위안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네. 예. 근데 투자자들 중에는 중국을 한국하고 비슷하게 보고 중국이 어려워지면 한국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안화와 원화는 거의 같은 방향으로 대체로는 움직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위안화와 함께 원화도 약세로 간다는 해석이 있었고요. 독일 경제가 안 좋은 게 달러원 환율에 영향을 주는 건 유로화를 사용하는 나라들 중에 가장 비중이 큰 나라가 독일이거든요. 그렇죠. 유럽의 반장. 네. 예. 그래서 독일 경제가 안 좋게 돌아가면 유로의 가치가 좀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로화의 대체제 중에 하나인 달러의 가치가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네. 최근에 독일 경제가 에너지 수입 가격 문제도 있고 얼마 전에 제가 또 전해드렸듯이 최근에 가뭄 때문에 라인강이 마르면서 라인강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물건 배송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 공장이 잘 안 들어가고 경제가 안 좋고 그게 달러 환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해석입니다. 독일이 어려우니까 유로화가 약하고 네. 유로화가 약하니까 달러화는 상대적으로 강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도 돌고 돌아서 그러면 영향을 달러를 사자. 네, 달러를 사두면 돈이 되겠다라는 네. 그런 수요를 늘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율은 앞으로도 더 오를 거다 이런 해석들이에요? 이것도 참 전망하기가 어려운데 그거 사실 알면 알면 제가 이 자리에 안 있습니다. 네, 뭐 그거야. 그래서 예. 대체적으로 요즘 외환시장 참여자들은 환율 전망을 지금보다는 더 오를 걸로 보긴 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난달에 외화예금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7월에 전달인 6월보다 우리나라 한 4조 4천억 정도 늘었는데 예. 보통은 달러는 환율이 오르면요.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오르면 그걸 팔아서 차익 실현을 하려는 경향이 좀 강하거든요. 근데 7월 같은 경우는 한창 환율이 오르고 있어서 보통은 이럴 때 외화예금이 좀 줄게 되는데 오히려 늘었다라는 건 사람들이 앞으로 환율이 더 오를 거라는 생각으로 달러를 안 팔고 예금으로 갖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시중에 달러가 안 풀리니까 달러 가격이 더 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증권사에서 나온 전망치 보고서를 어제 봤더니 다 다른데 가장 높게 보는 곳은 1,400원, 연말에 1,400원까지 보는 곳도 있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전망도 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인플레 감축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잖아요. 예. 법안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미국 밖에서 만든 건 혜택을 안 준다. 미국 안에 공장 만들고 거기서 만든 제품에만 혜택을 준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현대가 그동안은 반도체나 자동차를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을 했지만 앞으로는 제조 공장을 미국에 지으려고 할 거고요. 그러려면 투자 수요로 달러가 빠져나갈 거니까 달러가 이제 국내에 좀 줄게 될 거고. 미국에도 열심히 공장 지으라고 하면 네, 달러를 싸들고 나가서 거기에 그렇죠. 기둥도 받고 공장도 지어야 되니까 그렇죠. 달러가 빠져나갈 수요가 더 생긴다. 앞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에서 제조해서 수출하던 금액도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 미국에서 바로 만들어서 바로 팔게 되니까 앞으로는 달러의 가치가 좀 더 오르지 않겠냐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이번 주 목요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결정하는 회의 열거든요. 예. 환율이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어떤 결정을 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럴 때일수록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을 좀 적게 하면 네. 외환 수급에는 도움이 될 텐데. 그렇죠. 그리고 관광객들도 좀 들어오긴 해야 되는데 코로나 예. 때문에 그것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최근에 들려오는 뉴스들을 보면 한참 우리 그 암호화폐 비쌀 때 네. 김치 프리미엄 우리가 먹으려고 네. 해외에서 조금 싸게 거래되는 코인들을 그렇게 많이 수입을 해왔다고. 그게 한 70억 달러 되더군요. 네. 참. 김현우 소장님, 네. 정부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팔린 감기약 네. 여기에 대해서는 약가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약가 연동제가 뭔지 이걸 적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병원을 안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약을 안 드시는 분들도 없을 텐데 생소한 내용이라고 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약가 연동제. 예.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값은 병원이나 약국 아니면 뭐 제약업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제약회사와 협상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정확하게는 의약품별로 약가의 상한액을 두고 있고 시장에서는 상한액 이하의 가격으로 거래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의약품 중에서 약가를 통제받는 약이 얼마나 되냐?
이런 급여 약제,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제를 보면 2018년 기준에서 전체 소비량의 88%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큰 비중 차지하다 보니까 당연히 건강보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재정 부담 덜기 위해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가지고 약값을 중간중간에 다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요걸 이제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 제도, 줄여서 이제 약가 연동제라고 부르는데 약이 많이 팔리면 쉽게 얘기해서 약값을 깎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맞습니다. 이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돈을 주는 그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이니까 맞습니다. 정부가 협상하겠다. 네. 당신들 약 많이 팔았지 않냐. 그렇죠. 좀 깎자 좀. 네, 어떤 신약이 개발돼서 한 알에 100만 원에 팔린다라고 한다면 비싸게 팔리면 좋겠지만 시장에서 사람들이 잘 못 사게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 안으로 적용이 되고 급여가 되면 그 100만 원짜리 약을 우리는 뭐 2,000원, 3,000원에 먹을 수 있도록 되면 그러나 90만 원은 정부가 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제약회사에. 팔리게 될 테니까 제약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건데 그런 혜택을 주는 거니까 너희들 일정 부분은 정부에서 정한 대로 따라와라. 예,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보험 적용 안 하겠다. 네. 그럼 이거는 약국에 가서 아유 소화제 주세요 해서 받는 소화제 여기에는 적용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얼마에 팔든 그건 약국이 정하는 거고 네. 의사가 처방한 약 그렇죠. 중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런 상한선을 정한다. 네, 그런 조제약에 얘기예요. 대해서만입니다. 그게 약가 연동제인데 네. 그래서 판매량에 처방받지 따라서. 않은 약은 다들 아시다시피 어떤 약국을 가든지 가격이 다 다를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처방받은 약은 어떤 약국 가든 다 가격이 똑같은 거죠. 예, 근데 이 약가 연동제에서 정한 기준 중에는 전년도보다 일정 수준 이상 약이 많이 팔리게 되면 약값을 최대 10%까지 깎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이 많이 팔리면 당장에 제약회사가 좋을 것 같지만 내년도부터는 약값을 싸게 팔아야 돼서 네,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감기약의 처방이 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공급 부족을 대비해 가지고 제약회사들한테 많이 좀 생산을 해달라 네. 이렇게 요구를 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뭐 많이 팔리는 것 같기는 하지만은 이게 조금 더 먼 미래를 생각하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가 연동제를 좀 적용해주지 말아라라고 주장을 해왔고 요구를 해왔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알았다 그럼 약가 연동제를 적용 안 하는 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코로나 처방으로 나가는 감기약은 좀 많이 팔리더라도 그렇죠. 깎지 말아달라. 네, 그렇게 우리도 비싸게 구해와야 안 된다. 네, 비싸게 구해와야 되고 깎으면 네. 이 코로나라는 게 계속 영원불멸하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언젠가는 사그라들고 처방받는 수요도 줄어들 거고 그렇게 되면 팔리는 약도 줄어들 텐데 약값이 다시 올라가진 않거든요. 네. 한번 깎이면 반영구적으로 적용받는 거라서 반짝 늘어났다고 해서 약값을 깎아버리게 되면 손해니까. 그러면 제약회사들이 가동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다음에 또 악순환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런 논리가 이해는 되는데 네.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 약값을 그럼 당분간 안 깎겠습니다. 요 코로나 감기약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검토해보겠다, 같이 협상을 하자라는 단계인데요. 약가 연동제 세부 운영 지침에 보면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약 협상 가격을 보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정하는 거죠. 근데 그 보정 방법에 대해서는 그 약값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약이 많이 팔림으로 인해서 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두루두루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모호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부와 제약업계 간에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제약업계가 요구하는 건 올해 집중적으로 청구가 늘어난 그러니까 사용량이 늘어난 그 기간에 대해서는 네. 이 사용량 집계를 좀 빼달라. 예를 들어서 2월부터 8월까지 처방된 감기약은 많이 나갔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요때는 좀 집계해서 빼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요구하냐면 이제 작년 대비 기저효과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우리가 병원을 좀 덜 갔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괜히 병원 같이 사람 많은데 가는 것도 좀 겁나고 예. 또 한 가지는 뭐 마스크도 잘 쓰고 개인위생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감기도 좀 덜 걸리고 아 작년에는 그랬죠. 그렇습니다. 예. 특히나 작년에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다 보니까 감기약 처방 감기약의 판매량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에 비해서 올해는 오미크론 때문에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야 이건 전년도 대비 판매량을 따지면 우리는 굉장히 불리하다. 그래서 요 기간은 좀 빼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은 전년 대비 판매량 늘어난 거 거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당신들이 더 판 거니까 그렇죠. 이건 좀 싸게 우리가 삽시다 네. 하는 게 일반적인 건데
그렇게 따지면 제약회사들이 너무 불리합니다. 그 말이죠. 네, 전년도가 워낙에 안 팔렸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올해는 진짜 너무 많이 팔려서 7배, 8배 더 나간 약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따로 계산하자. 네, 그렇습니다. 와, 정말 치열하네요. 제약업계도 그렇고 또 그것도 싸게 사겠다는 또 정부도 그렇고. 그렇죠. 정부 입장도 이해는 가는 게 건강보험 재정이 그만큼 이제 구멍이 나는 거니까 예.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법에 명시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정을 해주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정부가 그러니까 막 안 깎을 수도 없고, 그렇죠. 뭐 깎자니 또 이런저런 부작용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항상 고민거리겠네요. 그러면 약가 연동제라고 하는 걸 네. 감염병 때문에 처방이 늘어났다 이러면 그냥 그거는 감염병이라는 건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퍼지는 병이니까 주로 그렇죠. 그거는 그냥 적용 안 한다. 네. 그 약에 대해서는. 그러면 뭐 좀 해결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법에 예. 그렇게 명시해 놓으면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걸 들여다보면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어떤 약을 감염병 때문에 처방이 늘어난 약으로 판단을 할 것이냐, 지정을 할 것이냐가 문제예요. 예. 예를 들어서 코로나 처방약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코로나는 호흡기 질환이니까 당연히 뭐 해열제라든가 호흡기 관련된 약들은 포함이 되겠죠. 네. 그런데 그 외에 진통소염제나 항생제 같은 약들 이것도 포함을 시킬 것이냐. 누구는 이제 침 생길 때 목이 굉장히 아픕니다. 봤더니 편도가 많이 부었더라. 예. 기침은 아닌데 염증이 생겨서 이거는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처방해준 항생제. 이런 것들도 그럼 코로나 약에 포함을 시켜줘?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다 보면 점점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러면 이 약도 넣고 저 약도 넣고 그렇게 해서 판매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기약만 짓더라도 감기약에 사실 거의 대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게 네. 위점막 보호제나 위장운동 도와주는 약제예요. 이게 들어가는 이유가 감기약 성분들이 워낙 이제 위장 장애를 일으키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약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것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약이 포함이 되는데 코로나 약에도 분명히 이게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약들도 포함을 시켜줄 거냐? 감염병으로 인해서 늘어난 것에 예. 이런 식으로 하나 둘 포함을 시켜주다 보면 다른 약들과의 형평성이 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해서 한꺼번에 이제 일괄적으로 정하기가 어렵다는 거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약회사 협상을 해야 되는데 성분별로 실제로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처방이 됐고 많이 팔렸는지를 판단을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이나 약국이 사실 제약업체로부터 약을 사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건 한 분기 다음이거든요. 일단 예. 그러다 보니까 한 분기, 1분기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요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처방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판단을 하려면 이번 달 말이나 돼야 제약회사와 정부가 좀 협상을 할 수 있는 거고 요걸 바탕으로 확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소비자들한테 약을 파는 건 병원이나 약국인데 네. 병원이나 약국이 뭐라고 안 하고 제약회사들이 뒤에서 고민하는 이유는 네. 병원이나 약국은 그러면 뭐 마진이 얼마든 그건 우리는 관계 없습니다라는 입장인가 봐요. 마진이 없습니다. 약값에 따라서 10,000원짜리 약을 팔든 10만 원짜리 약을 팔든 네. 병원이나 약국은 처방 조제약으로 인해서 가져가는 돈이 없습니다. 아, 그럼 내가 한 보따리를 약을 받아오던 뭐 한 봉지를 받아오던 그렇습니다. 그거는 약국이 버는 돈은 그 우리가 약값의 조제 마진이 비용. 아니라 예. 그래요? 왜냐하면 약값을 만약에 10,000원에 가져왔다. 그럼 건강보험공단에서 70% 해주고 개인 부담금이 30%짜리 약이면 네. 7,000원과 3,000원 이렇게만 딱 보정을 해주는 거지. 그걸 싸게 들여왔다고 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뭐 실거래가 상한제라는 게 적용돼서 그렇거든요. 그럼 약국 입장에서는 싼 약 비싼 약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많이 사갖고 가시냐 그게 적게 좋은 사갖고 겁니다. 가시냐 한 보따리냐 아니면 네. 한 봉지냐 뭐 한 주먹이냐에 따라서만 다르다. 마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차이군요. 예, 저는 11시 5분에 이어지는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에서 또 한 번 인사드리러 오죠.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